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시 두 번째 교재 76페이지부터 77쪽까지를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아마 3학년이 등교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학교에 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자, 오늘 현대시 두 번째 작품 나온 거는요, 박목월의 윤사월과 윤동주의 자화상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가들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또 수능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또 얼마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박목월 이분 작품도 꽤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본수능에 2번, 모의평가 2번, 전국연합에도만 4번 이상 정도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되셨던 그런 작가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아마 청록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조지훈, 박두신, 박목월 이렇게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이분 작품이 아주 최근에 나왔었어요. 작년 4월 전국연합에 박목월 시인의 사양가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었고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 윤사월은 근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작품의 분량이 워낙에 짧아서 문항 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 작품 이따 설명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짧은 분량 안에 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언젠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윤동주는 워낙에 유명한 시인이라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배워 오셨을 거고, 그다음에 영화 동주를 아마 국어 시간에 이렇게 또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많이 이렇게 학습 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도 하죠.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순수하고,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분입니다. 당연히 이분 작품 많이 등장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분의 작품이 워낙에 좋은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능에 4번, 모의평가에 4번, 전국연합 아마 4번 이상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서시라는 작품,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요, 한 2-3번씩 나왔고요. 서시는 물론 이제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수능에서만 벌써 2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은요, 딱 정확하게 10년 전이네요. 11학년도 수능, 즉 2010년에 시행했던 그 당시 본수에 출제됐던 작품입니다. 10주년으로 한번 나오려나요? 웃자고 한 말인데 안 웃기죠. 아무튼 이 작품도 중요해요. 그 EBS 교재가 이게 문학 작품들은 보면 되게 요즘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가들을 주로 많이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작가들 좀 이렇게 수능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목월의 윤사월 먼저 볼게요. 작품이 굉장히 짧죠. 한번 후루룩 하고 읽으면 아마 눈에 벌써 다 들어오셨을 거고요. 자, 일단 윤사월, 제목이 윤사월은 뭐지? 윤달 말하는 거예요. 윤달은 여러분들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하자면 달력의 계절하고 실제 계절차를 조절하려고요, 일부러 가짜로 끼워 넣는 달이에요. 한 달. 어느 한 달을 그냥 더 끼워 넣습니다. 2월 달이 한 달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규칙이 있진 않아요. 그렇게 끼어 들어가는 달을 윤달이라 하고요. 윤사월은 말 그대로 4월 달이 윤달이에요. 4월이 한 번 더 들어간 건데, 여러분들 올해가 윤사월이에요. 올해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을 때가 5월 20일, 즉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했든지, 혹시나 등교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그때쯤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달력을 조금만 더 보시면요, 5월 23일, 올해 5월 23일 토요일 날 음력 표시가 딱 윤사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윤달 4월 1일이라는 뜻이에요. 올해가 윤사월입니다. 공교롭게 그러네요. 윤사월이 끼어 있는 해가 바로 올해예요. 네.
뭐 참고 삼아 이야기한 거고요. 일단 작품들 한번 이렇게 쭉 1년부터 볼게요. 자,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예, 외딴 봉우리 풍경 나오는 거 있죠? 예. 송악가루, 요즘 송악가루 많이 날리잖아요. 딱 요즘이에요, 진짜. 윤 4월이니까. 예. 자, 근데 봉우리가 외딴이에요. 느낌이 딱 오시죠? 외딴, 외로이, 따로. 예. 공간적 배경인데 되게 외로움을 확 유발하는 그런 시어입니다. 외딴 봉우리. 자, 그 다음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네, 꾀꼬리가 울어요. 봄을 맞은 꾀꼬리. 윤사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요 시기예요. 송악가루 날리고 있고 지금 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봄을 맞아서 꾀꼬리가 울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아, 외딴집에 사는 눈먼 처녀가 드디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딱 눈에 띄는 단어, 예, 외딴집, 예, 외딴. 또 외로워요, 또. 예. 그러니까 이 처녀의 처지가요, 뭔가 이렇게 단절된 느낌. 외딴 봉우리, 그리고 또 산지기의 외딴 집, 예, 뭔가 계속 이렇게 외로움을 유발하는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눈먼 처녀죠.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이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단절과 연결이 되죠. 단절됐잖아요. 네.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나마 또 외딴 집에 있어요. 네. 굉장히 뭔가 진짜 외로움이 이렇게 막 폭발하는, 진짜 막 단절돼서 홀로 아주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 년 볼게요. 자,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아, 바깥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 처녀가. 앞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예, 이 작품 안에서만 우리가 딱 살펴보면요, 바로 이 눈먼 처녀가 귀 기울이는 소리는 꾀꼬리 소리입니다. 네. 꾀꼬리 울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꾀꼬리는 결국 이 눈먼 처녀에게 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꾀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이 처녀는 문설주는 그냥 문을 달기 위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돼요. 문틀 정도. 네. 자, 어쨌든 꾀꼬리가 소리가 들리니까 이 처녀는요, 이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그냥 들어도 되는데 엿듣는다라고 돼 있죠. 네. 왜 엿들어야 돼? 그냥 들리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몰래 듣는 느낌을 줬을까? 눈먼 처녀잖아요.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세상을 얼마나 궁금해할까요? 그래서 바깥에 오는 꾀꼬리 소리도 살짝 그러니까 그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엿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의 내용은요, 그냥 이 외딴 집에 있는 눈먼 처녀가 바깥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렇게 꾀꼬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단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서들, 외롭죠. 그리고 이제 눈먼 처녀의 처지를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되게 막 슬프고 한스럽겠죠. 네. 그런 정서들이 되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네, 처음에는 먼 풍경 보여주죠. 카메라로 따지면요, 저 먼 외딴 봉우리 멀리 있는 원경, 먼 풍경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문설주에 귀대고 있는 처녀의 모습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가까운 풍경으로. 예.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도 있으면서요. 동시에 이 안에 또 뭐가 숨어 있냐면 1, 2연에는 자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3, 4연에 사람이 나와요. 선경후정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되게 짧은데 치밀하죠. 예. 전개도 이렇게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 눈먼 처녀를 통해서 외로움과 한의 정서까지 잘 표현하고 있고요. 네,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외딴 산중에 사는 이 눈먼 처녀의 세상에 대한 동경이라는 거를 소재로 작품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정서, 이 작품의 정서는 외로움,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어떤 처녀의 슬픔과 한 같은 것들도 잘 나타나고요. 또 이런 정서가 유독 더 확 하고 우리가 잘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작품의 표현을 잘 보시면요, 일곱자 다섯자 느낌이에요. 딱 삼음보로 끊어져요.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예.
미녀조 리듬이에요. 근데 우리 전통 민요가 대부분 한 이런 걸 많이 표현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정서와 표현도 되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작품인 겁니다. 네, 짧은데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충분히 뭐 수능이라든가 모의평가라든가 전국연합 같은데 한 번쯤 충분히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다음 윤동주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이 작품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걸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고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연, 예, 산모통일을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 행위로 시작을 해요. 예. 근데 뭘 들여다보냐면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세 번째 연 딱 바로 보이시겠지만 그 우물 안에는 사실 자기 자신이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본다는 건 자아성찰의 행위예요. 아까도 잠깐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윤동주 이분은 부끄러움의 시인 그리고 자아성찰을 그렇게 끊임없이 많이 하셨던 시인이에요. 식민지 현실에서 자신의 처지가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되게 잘 사는 집의 자제였어요. 영화 동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북관도 지역에서 어쨌든 그 부모가 어쨌든 유학도 보내줄 정도로 되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처지를 되게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식민지 현실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잘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끄러움. 당연히 그래서 늘 자아성찰도 했던 거고요. 이 작품도 그런 자아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건 자아성찰 행위가 되고요. 당연히 이때 외딴 우물은 바로 성찰의 매개체, 즉 거울과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 볼게요. 자, 그 우물 속에는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우물 속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예. 그 조그만 우물인데 그 안엔 달도 구름도 하늘도 바람도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윤동주라는 이분이 살았던 시대의 현실은 전혀 이 우물과는 안 맞았던 시대잖아요. 식민지 시대, 일제의 가혹한 어떤 수탈이 있었던.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우물 속 풍경은요, 화자의 현실과 대비되는 풍경이에요. 예. 화자가 처한 현실은 저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나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당연히 이 한 사나이, 바로 우물을 비친 화자 자신. 넓게 보면 작가 본인이겠죠. 윤동주 본인. 자, 그 사나이가요, 너무나 미워요. 막상 우물 가서 딱 봤더니 이 나의 현실과는 대비될 만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 풍경 속에 사나이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에이, 미운 놈. 그럼 여기서 이 밉다는 건 뭐냐면요, 이 부조리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에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식민지 현실, 그 참 부조리하고 억압의 현실 속에 나는 그냥 살아갈래. 그런 자신을 지금 밉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 비쳤는데 그 우물은 너무 예뻐요. 근데 내가 처한 현실과는 달라.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안주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싫다. 난 쟤가 미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물을 갔다가 보고서는 못난 놈. 근데 네 번째요.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이제 또 가엾어요. 불쌍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 사나이가. 왜? 왜 불쌍할까?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뭔가 그 현실에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야만 해요. 또.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으로 유학도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식 개명도 했어야 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자신이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네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시 또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다시 또 미워져요. 그래도 또 안주하려는 그런 게 너무 미워. 가다 생각하니까 또 에휴 불쌍한 놈 하고서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결국 되게 자아가 이렇게 뭔가 되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내적 갈등이에요, 사실. 나는 과연 지금 이 부조리한 현실에 그냥 안주해야 될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적 갈등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적 갈등이 마지막에요. 되게 아주 한 단어로 딱 봉합이 돼요. 네, 마지막 년 보면 두 번째 년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우물 속 풍경 똑같이 나와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요. 마지막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단어 선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윤동주라는 이 시인, 이분의 위대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바로 이 탁월한 어휘 선택이라는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단어를 탁 떠올렸을까요? 추억처럼. 우물 속에 여전히 그 사나이는 있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나이는 뭐가 된 거예요? 추억이 된 거예요. 지나간 과거. 즉 우물 속 사나이, 즉 내적 갈등이었죠. 우물 속 사나이는. 근데 그건 이제 추억이에요. 내적 갈등을 일으켰던 거는 이제 지난 날이에요. 그럼 이건 결국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내적 갈등이 종료가 됐고요. 바로 두 자아가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른 작품인 쉽게 쓰여진 시에 보면 마지막에 그 최초의 악수라고 시가 딱 마무리돼요. 자아가 서로 악수하는 모습. 사실 그 악수라는 표현도 참 좋은데요. 저는 이 시에서 이 추억이란 단어 하나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두 자아가 화해했음을 나타낸 것도 참 대단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과거에는 그 부조리한 현실이 안 좋아하려는 내가 밉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했고 막 갈등을 일으켰었는데 그 갈등을 일으켰던 모습 자체를 그냥 과거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건 옛날이지. 나 옛날엔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느낌을 추억처럼이란 단어 하나에 딱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요. 내적 갈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내적 갈등이 이렇게 화해하고 종료됐다는 것까지 나타내주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된 거죠. 이 작품의 주제 자아성찰이에요. 자아성찰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자아의 화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넘어올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방목으로 윤사월에 대한 설명을 볼 건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연물의 매개를 통해 시의 정조를 드러낸다. 자연물의 매개 외딴봉우리 꾀꼬리. 시의 정조는요, 외롭고 슬프고 한스럽고 잘 맞네요. 2번 색채 대비를 통해 색채 대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화자의 정서라기보다는 이게 눈먼 처녀의 정서인데 일단 2번이 답이 될 가능성 매우 높아졌고요. 3번 보겠습니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 나오죠. 외딴봉우리에서 문선주에 기댄 처녀. 그다음에 4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여 송악가로 윤사월. 그래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5번 유사할 음절수의 반복적 배열 민요조의 리듬 7호조 반복해서 리듬감 주고 있고요.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 변화는 역시나 아무리 봐도 아니었어요. 호로로로록 적절하지 않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건데요.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외딴집과 외딴우물이에요. 이것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눈먼 처녀가 니은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 둘 다 이상적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기역은 눈먼 처녀가 니은은 시적 화자가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한다. 자연 친화적 삶도 이 두 작품과는 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3번 이 선택지가 아마 문제 미리 풀어보셨던 분들은 매력적인 오답이었을 겁니다. 아리가리해요 이게.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볼게요. 기역은 눈먼 처녀가 세계와 분리된 공간. 맞아요. 외딴집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럼 니은 외딴 우물이 화자가 세계와 합일된 공간이냐. 마지막에 자아가 화해해서 뭔가 합일된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외딴 우물도 어떻게 보면 합일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세계와 합일된 공간이에요. 세계랑 합일한 건 아니죠. 화자가 분열된 자아가 뭔가 이렇게 하나로 합일된 느낌은 들지만요. 화자라는 이 자아와 그 자아를 둘러싼 현실, 즉 세계가 하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묘한 느낌이 들고 뭔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긴 했었어요. 매력적인 오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 기역은 눈먼 처녀가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 바로 딱 아웃돼 버리죠. 이거는
전혀 소통 안 되는 외딴 곳인데 답이 되는 건 5번입니다. 기억은 눈먼 처녀가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설주에 귀대이고 꾀꼬리 소리를 들었던 거고요. 니은은 화자가 내면의 세계를 응시하는 공간이었고 그 내적 갈등을 결국 마지막에 봉합하기도 했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볼게요. 을 찾아가 나를 감상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는 이제 윤동주 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윤동주 씨가 뭐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그리고 성찰이다, 그 시대가 여러 요인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로 윤동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잘 읽어보시면 윤동주라는 작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고요. 윤동주의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의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자, 1번부터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1번, 홀로 우물을 찾아가는 건 자신과 대면하여 삶을 성찰하는 태도. 맞죠? 그렇게 해서 우물 찾아가서 자아성찰했으니까. 2번, 사나이가 있는 우물 속은 부조리한 시대현실과 대비되는 평온한 풍경. 아까 설명했죠. 우물 속 풍경은 현실과 대비되는 느낌. 3번, 돌아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등의 행동을 통해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갈등. 4번, 가엾어 그리워의 표현을 통해 시인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처한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그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기가 밉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아가 또 불쌍하기도 한 거예요.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니 불쌍하기도 한 거고요. 자, 답은 5번인데요. 5번 볼게요. 자, 추억처럼의 표현을 통해 시인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지식인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과거를 긍정하진 않았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했을 뿐 자신의 과거를 긍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결국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그냥 추억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옛날엔 그랬지. 근데 이제 나는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뭔가 맞서보려 한다라고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모습을 긍정했다. 바로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를 현대시 두 번째 수업 듣느라고 참 잘하셨고요.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현대시 3번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